현재 전 세계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중국의 제조업 경기의 지금 부진, 그리고 일본의 증시 변동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홍성국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이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이제 쭉 읽어봤는데 국내 증시를 그렇게 비관적으로는 내다보질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 궁금하고요. 여전히 그러한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장기적인 어떤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볼 때 지금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의 시장 평균 PR이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한국이 9배 정도 되는데요. 이 갭이 일단 지나치게 많이 벗어져 있고요. 나쁜 요인들은 추가로 반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좀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내수 부분도 상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신정부 출범 이후에 다양한 정책 믹스를 통해서 정책들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 국내 투자가들이 조금 마음만 움직인다 하게 되면은 한국 증시는 외국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인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현 상태에서 더 추락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물론 모멘텀은 해외에서 나타나야 되는데요. 해외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적어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좋은 게 주식시장이 아닐까 이런 의미입니다. 네. 자, 모멘텀이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악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이제 둔화된 것으로 확연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시장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중국의 지표를 이번에 어제 PMI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단기적으로 그렇고 이제 하반기 되면 좋아지고 이렇게 중국을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우려했던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걸 풀기에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제 전 세계 시장이나 또 많은 정책 당국자들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제 또 리커창 총리가 또 원칙적인 얘기를 했어요. 특별한 부양책을 내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중국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는 중국이 과열을 보여도 한국에는 안 좋습니다. 중국에도 역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중국 내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겠죠. 반면에 또 7% 아래로 그래서 떨어진다 하게 되면은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중국의 사회 모습,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사회주의를 하면서 자본주의를 하는 이런 구조의 모순점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국을 볼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안 좋아지는 부분들은 이미 많이 예상이 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중국 경기를 어딘가 가둬놓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 초반대 이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부양책을 반대로 쏟는 거고요. 또 그래서 좋아져서 8, 9 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가다 놓는 거고 최근에 보는 지표는 밑으로 가는 지표들이 없는데 그래서 더 나빠지면 중국 정부가 할 수 없이 시장을 받칠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지속됩니까? 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모릅니다. 그거는 중국의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형으로 전환되느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7%가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 3%일 때 7%랑 지금 6,000불 가까이 될 때 7%랑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 관계에서 이렇게 보시면 조선 같은 경우 우리 한국 조선이 중국 때문에 어렵다는 거 다 아는 건데 중국의 조선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83%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중소형 조그만 증권사긴 하지만 없어졌고 우리나라도 뭐 25개 정도에서 지금 8개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조선도 줄었는데 둘이 경쟁을 해보니까 최근에 조선사 수주들 보면 한국에 집중되는 것을 볼 겁니다. 그 얘기는 가격만 갖고 가격 이외의 요소에서 한국의 조선사들이 강하다는 걸 이제 중국 사람도 알고 세계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주가도 많이 하락해 있지만 더 떨어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중국이 7% 정도 내외의 성장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반면에 중국이 줄어드는 것만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시장이 인도네시아, 태국, 뭐 말레이시아, 이게 아세안 얘기하는데요. 네. 그쪽의 수출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는 것만큼 여기서 또 늘고 있고요. 인도나 브라질의 내수 시장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여야 되느냐인데요. 구조적인 요인들만 보면은 주식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못하죠.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정책으로 다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중국 경기는 박스에 가다 놓고 또 아세안이 올라오면서 보완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나친 비관론도 이 시점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한동안에 일본 엔화 약세 때문에 또 걱정 참 많이 했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의 뭐 실적이 너무나 뭐 충격적으로 반토막 났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요. 엔화도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나쁘다고 했는데 이익이 나쁜 게 엔화 때문은 아니에요.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겁니다. 현대기아차가 엔화에 직격탄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 얘기는 아니에요. 내부적인 뭐 여러 가지 노사 문제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그러니까 국가 중심 자본주의로 자본주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2008년도, 9년도에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전 세계가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도 사실 정부가 안 보이게 많은 기업들을 도와줬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GM, 크라이슬러, 포드가 다 부활했어요. 어떻게? 정부가 돈을 대줬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엔화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서 나쁜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있지만은 경쟁 기업들이 전부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정부가 다 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이걸 전부 엔화, 그러면 엔화가 다시 80엔 가면은 현대차 기아가 올라갑니까? 그럼 저는 아니요라는 거죠. 왜냐하면 GM이나 크라이슬러 또 유럽에서의 뭐 르노라든가 다양한 피아트라든가 이런 데 다 정부 지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바라볼 때 너무 조그만 지표 때문에 뭐 큰일 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큰 그림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문제는 결국은 일본의 정부 부채는 많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엔화가 약세가 되면 물가가 오르겠죠. 이미 들먹들먹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쓰나미 발생한 이후에 그 원자력 발전소를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여기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큰일 나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요. 그런데 정부 빚은 많은데 그럼 정부 국채 누가 사줄 거예요?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올린다고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엔화 약세도 역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논의가 이미 뭐 5월 들면서 간간히 나왔고요. 어느 정도 한계가 보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식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를 살펴봤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리서치 센터장도 하고 계시지만 미래설계연구소도 갖고 지금 역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대답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주식이 싸긴 싸다 올라갈 때 별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는 점점 떨어지고 정기예금 금리가 2%를 하락하고 있죠. 결국은 자산 배분에 대해서 이런 과도기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저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주식이 어려우면 ELS라든가 DLS 같은 것들 요즘 가격이 많이 하락했으니까 가입할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나라 1분기 기업이익이 나쁜 거는 다른 나라 요인도 있지만 한국이 강세였던 산업들이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나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환율 때문에 뭐 경기 때문에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싸다. 반면에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강세니까 이 주가 갭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러면 5월 말 6월은 좀 축소되는 시기다라는 측면에서 주식 투자가 입장에서는 좀 섣불리 좀 보지 마시고 약간의 축소가 가능한 이 시점에 좀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과거와 다른 거는 좀 긴 호흡으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바꿔가고 주식이나 아니면은 뭐 금리 전망조차도 과거보다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으시다 보니까 이 최근의 움직임을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또 고민이 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질문을 봐야 될까? 잘못하셨어요. 코스닥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되고요. 중소형주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중소형주. 그런데 그건 회사의 역사 때문에 코스닥 거래소를 해놓은 거니까 중소형주의 강세가 트렌드입니다. 앞으로
앞으로의 트렌드고요. 정부도 창조 경제하면서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중소형주의 밸류에이션이 퍼가 너무 높아요. 너무 비싼 상태인데 이익이 늘어나는 걸 봤더니 주가는 많이 오르는데 이익이 천천히 따라오는 거죠. 그럼 이 속도 조절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나 또 오늘도 삼성전자 투자를 하면은 그 수혜주들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기회가 있는 회사는 있겠지만 전체로서의 코스닥, 전체로서의 중소형은 쉬어가는 기간에 좀 돌아온 것 같다. 거기서 종목별로 좋은 회사는 더 갈 수 있고 바이오나 IT에서 조금 더 가는 회사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큰 그림으로 그냥 무조건 코스닥이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기분 좋은 분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네. 자,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홍성국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